맨날 집구석에서 밥만 먹지 말고 나가서 일을 알아봐. 어이구 진짜.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사연은 솔직히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40년이요.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면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손주가 생기는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을 함께 버텨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이 직장을 잃은 그 순간 단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저 지금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루도 안 됐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짐을 싸들고 집에 들어온 그날 저녁, 아내는 밥상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올려둔 것은 밥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분노, 황당함, 그리고 마지막엔 묘한 감정 하나가 더 올라올 거예요. 그게 뭔지는 끝까지 들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67세 박상철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철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고생을 사서 했다는 표현이 딱 맞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박상철 씨가 12살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박상철 씨와 두 동생을 키워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박상철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어떻게든 대학교 입학을 위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박상철 씨는 24살에 지방국립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남들보다 몇 년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간절했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졸업과 동시에 중견 제조업체 영업부에 취직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박상철 씨는 20대 후반의 김영숙 씨를 만났습니다. 김영숙 씨는 그 회사 경리부에서 일하던 여성이었는데 첫눈에 박상철 씨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단정한 외모의 말수가 적고 야무진 인상이었다고요. 박상철 씨는 1년 가까이 공을 들여 김영숙 씨에게 접근했고 결국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영숙 씨의 집안은 박상철 씨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영숙 씨의 부모는 처음에 박상철 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이 눈에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박상철 씨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결국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초기는 정말 빠듯했습니다. 박상철 씨의 월급으로 작은 전세방을 얻고 두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김영숙 씨도 결혼 후에도 잠시 직장을 다니다가 처사일을 임신하면서 그만뒀습니다. 그때부터는 박상철 씨 혼자 온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박상철 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업직이다 보니 야근은 기본이었고 주말 출근도 밥 먹듯 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거래처 관리를 이유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박상철 씨는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을 안겨주는 것,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둘 생겼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활비는 더 늘어났고 박상철 씨는 더욱 열심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영숙 씨는 가정 살림을 도맡으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상철 씨가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미묘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박상철 씨가 영업 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회사는 그를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 후로도 승진을 거듭하며 40대에는 부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월급도 크게 올랐고 회사 차량도 지원받았습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가자 김영숙 씨도 점점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박상철 씨가 벌어오는 돈이 많아질수록 김영숙 씨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남편이 더 많이 벌어와야 한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박상철 씨는 그런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면서도 크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박상철 씨가 묵묵히 받아들일수록 김영숙 씨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인이 되어 독립하면서 박상철 씨와 김영숙 씨는 둘만 남겨졌습니다. 그때쯤 되니 두 사람 사이에 대화다운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김영숙 씨는 자기 방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밥은 차려져 있었지만 함께 앉아서 먹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박상철 씨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부부가 다 그렇지 라고 스스로를 이안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드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이 언제까지나 통할 리는 없었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58살이 되던 해 회사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인수되면서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 씨는 설마 자신까지 대상이 되겠나 싶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몸 바쳐 일한 회사였고 자신은 실적도 좋고 인정도 받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구조조정 때는 살아남았지만 두 번째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61살 되던 해 박상철 씨는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압박은 집요했습니다.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고 회의에서도 발언 기회가 줄어들고 팀원들도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상철 씨는 1년을 버티다가 62살 되던 해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렇게 떠났습니다. 퇴직금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박상철 씨는 지하철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요. 힘들었던 날들, 거래처 접대로 밤새 술을 마시던 날들, 자식들 졸업식에 빠진 것이 미안해서 혼자 울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에 있으면서 영숙이와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할 수 있겠구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그는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깨닫게 됩니다. 박상철 씨가 짐을 들고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김영숙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나왔어라고 말하자 김영숙 씨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반응이었습니다. 박상철 씨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박상철 씨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잠시 후 거실로 나와 김영숙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아, 나 오늘 사직서 냈어. 회사 그만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숙 씨의 표정이 굳었다고 합니다. TV 소리가 그대로인데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다고요. 김영숙 씨는 천천히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박상철 씨를 돌아봤는데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고 합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다고요. 그래서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박상철 씨는 당황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렇게 바로 현실적인 질문이 날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당분간은 괜찮아. 나도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봐야지. 쉬어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쉬어요. 쉬면 돈이 들어와요? 그 말투에 박상철 씨는 적잖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습니다. 일단 퇴직금이 있으니까 급하지 않아. 천천히 다음 방향을 생각해보자. 하지만 김영숙 씨는 더 이상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그날 저녁 박상철 씨 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박상철 씨가 부엌에 가보니 자기 것만 먹고 설거지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박상철 씨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혼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눈을 뜨고 부엌으로 나가보니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이미 자기 아침을 먹은 듯 그릇이 씻겨 있었고 본인은 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김영숙 씨가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요. 박상철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발밑에서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법무사에서 준비해온 듯 양식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하는데 눈이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다고요. 영수가, 이게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당신 직장 없어지면 나도 더 이상 못 살아요. 그 말에 박상철 씨는 뭔가 핵심적인 것을 들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직장 때문이었다는 말인가요? 아이들을 함께 낳고 함께 키우고 함께 늙어온 것이
월급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영수가, 우리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돈 때문에 살았다는 거야? 내가 직장 잃었다고 이혼을 해? 40년 살면서 당신이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어요? 돈이나 벌어다 준 거지. 그 돈도 이제 안 들어오면 나는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잖아요. 박상철 씨는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요. 김명숙 씨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박상철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박상철 씨는 집 안에서도 외톨이가 됐습니다. 김명숙 씨는 식사를 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는 박상철 씨의 것이 없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뭔가 말을 걸려고 하면 김명숙 씨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외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상철 씨가 재취업을 위한 이력서를 쓰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이력서를 써요. 누가 뽑아주겠어요. 퇴직금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얼마나 있어요? 금방 없어지겠네. 당신 친구들은 다 사업해서 잘 살더만 당신만 저렇게 회사에서 잘리고. 박상철 씨는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쏟아지는 그 말들이 쌓이자 점점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워졌습니다.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니, 전쟁터라면 싸울 수라도 있지. 이건 일방적인 구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상철 씨가 오후에 도서관에서 취업 관련 책을 빌려다 읽고 있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명숙 씨가 지나가다가 그 책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 책 읽는다고 달라질 게 있어요? 이미 늦었잖아요. 그냥 인정해요. 박상철 씨는 그 순간 뭔가 뚝 끊기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심장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요.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일한 사람에게, 아직 포기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미 늦었다고요? 당신 남편한테 그 말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박상철 씨는 조용히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김명숙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요. 사실인걸. 박상철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방 안을 눌렀습니다. 이후로도 김영숙 씨의 구박은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박상철 씨가 늦게 일어나면 백수는 편해서 좋겠네라고 했고, 일찍 일어나면 뭘 하려고 일어났어요 라며 눈을 흘겼습니다. 박상철 씨가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더 망가뜨리기 전에 그냥 놔둬요 라고 했고, 가만히 있으면 집에서 방만 축내내라고 했습니다. 박상철 씨가 뭘 해도 안 해도 잔소리였습니다. 뭘 말해도 안 말해도 구박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박상철 씨가 할 수 있는 맞는 행동이란 게 없었습니다. 마치 박상철 씨가 그 공간에서 존재 자체를 지워지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네 이웃에게도 소문이 났습니다. 김영숙 씨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남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박상철 씨가 슈퍼에 가거나 공원에 나가면 아는 얼굴들이 뭔가 어색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박상철 씨는 그게 더 창피하고 힘들었습니다. 부부간의 일이 밖으로 새나간 것도 모욕적이었지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됐을지를 생각하니 속이 쓰렸습니다. 박상철 씨의 하루는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집에 있으면 구박을 받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 눈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이 오면 밝게 받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혼자 방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실상은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박상철 씨가 유일하게 위로를 받은 것은 새벽 산책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혼자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없으니 눈치 볼 일도 상처받을 말을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가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면 아버지 생각도 났고 젊은 날의 자신도 생각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아온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만 차가웠습니다. 결국 이혼은 현실이 됐습니다. 박상철 씨가 버티고 또 버텼지만 김영숙 씨는 완전히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연락이 됐습니다. 딸 박지연 씨가 먼저 알게 됐고 아들 박민준 씨도 뒤이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한다고 하니 그것도 아버지가 퇴직한 것이 이유라고 하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왔고 부모님을 각각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 지연 씨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회사 잃었다고 이혼하는 게 말이 돼요? 아빠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지만 김영숙 씨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너는 아빠 편이지? 그래, 아빠한테 가서 살아. 아들 민준 씨도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자기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만 반복했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으니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면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박상철 씨는 아이들이 와서 말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처량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이혼을 말려야 하는 상황 자체가 너무 서글펐다고요. 결국 박상철 씨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마음을 돌릴 수는 없어. 그냥 두자. 어차피 둘이서 해결할 문제야. 이혼 협의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박상철 씨는 크게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래 끄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집은 김영숙 씨에게 넘겼고 박상철 씨는 퇴직금 일부와 함께 나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집에서 집 몇 개를 들고 나오는 그날이 박상철 씨가 경험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다고 합니다. 이사 간 곳은 인근 도시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을 치르고 들어간 그 방은 박상철 씨가 결혼 전에 살던 자취방보다도 작았습니다. 이불 하나 깔면 방이 꽉 찼고 창문은 작아서 낮에도 어두침침했습니다. 박상철 씨는 그 방에 처음 들어가 이불을 깔고 앉아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60이 훌쩍 넘은 남자가 혼자 원룸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온 건지 그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30분, 1시간,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못한다고요. 그냥 어느 순간 눈물이 멎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붓고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원룸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박상철 씨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집에 있을 때도 외로웠으니까요. 가장 힘든 건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무도 없다는 사실. 오늘 하루가 시작됐는데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 밥을 혼자 챙겨 먹고 아프면 혼자 버티고 힘들면 혼자 사겨야 한다는 사실. 밥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처 식당을 들어가면 혼자 밥 먹는 노인이 자신밖에 없어서 종업원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면 숟가락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박상철 씨는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아침을 먹고 오전 내내 재취업 공부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공공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떠나고 남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안타깝게 봤습니다. 박상철 씨의 오래된 친구 몇몇이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왔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해줬지만 막상 헤어지고 나면 더 쓸쓸했습니다. 위로가 끝나면 혼자라는 현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아이들은 자주 연락했습니다. 딸 지연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했고 아들 민준 씨도 가끔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걱정됐지만 각자 자기 삶이 바빴습니다. 박상철 씨도 그것을 알기에 아이들에게 너무 기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혼한 지 3개월이 됐을 때 박상철 씨에게 작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네 작은 무역회사에서 경력직 영업 담당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지만 박상철 씨는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더니 면접관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젊은 면접관 앞에서 30년 영업 경력을 설명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쩐지 서글펐지만 박상철 씨는 꿋꿋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박상철 씨는 그 합격 통보를 받고 원룸에서 혼자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지만 전화할 사람이 선뜻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했고 아이들이 기뻐해 줬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새 직장은 작은 회사였지만 박상철 씨는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아는 것을 나눠줬고 어려운 거래처 미팅에 함께 나가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사장님이 박상철 씨를 믿고 중요한 거래처를 맡겼고 6개월 만에 첫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게 박상철 씨는 조금씩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외롭고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새벽에 잠에서 깨면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상철 씨의 핸드폰에 번호가 떴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번호. 아니, 이제는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던 번호. 김명숙 씨였습니다. 박상철 씨가 이혼 후 1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벌어지는 일들이 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직후 몇 달은 정말 버티는 것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원룸 방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하고 잠을 청하고 아침을 맞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특히 몸이 아플 때가 문제였습니다. 박상철 씨가 이혼하고 2달쯤 됐을 때 독감에 걸렸습니다. 고열이 39도까지 올랐는데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먹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생각났던 게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팠던 적이 있으면 박상철 씨가 퇴근하고 와서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 해열제를 먹이고 밤새 옆에서 지켰던 기억이 떠올랐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아프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하면 걱정할까봐 그냥 혼자 버텼습니다. 나흘을 혼자 앓았습니다. 몸이 나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독감을 이겨냈으면 웬만한 건 다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프고 나서 박상철 씨는 스스로와 약속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내가 알고 하늘이 아는 거라고. 그 약속이 이후 생활을 버티는 힘이 됐습니다. 새 직장에 나가면서 생활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루틴이 생기자 하루가 훨씬 덜 외로웠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고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 후 가끔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박상철 씨는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젊은 동료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박상철 씨가 먼저 다가가며 진심으로 도우려 하자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20대 막내 직원이 박상철 씨를 잘 따랐습니다. 거래처 미팅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그 어린 친구가 부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새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이라고 말했을 때 박상철 씨는 괜히 눈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8개월쯤 됐을 때 박상철 씨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간단한 것부터 따라했습니다. 계란볶음밥, 미역국, 된장찌개. 처음엔 뭘 해도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직접 끓인 미역국을 처음 마셨을 때 그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냥 계속 울면서 국을 마셨다고요. 주말에는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탁구를 치기도 하고 가끔 복지관에서 나오는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진 찍기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풍경을 담는 것이 박상철 씨에게 꽤 큰 위로가 됐습니다. 삶이 다시 조금씩 색깔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었고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처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깊이가 조금씩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 동안 김명숙 씨의 삶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김명숙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집은 자기 것이고 남편한테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자기 먹고 싶은 건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가고 싶은데 가면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습니다. 친구들과 모임도 더 자주 나갔고 여행도 갔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2박 3일 다녀왔고 경주도 다녀왔습니다. 이혼한 것을 이야기하자 친구들이 잘했어, 잘됐어 라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 반응에 김명숙 씨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슬금슬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박상철 씨가 생활비를 넣어줬는데 이혼 후에는 당연히 그게 없었습니다. 제3분할로 집은 받았지만 당장의 생활비는 자기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나왔지만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절약을 해야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도 밥값, 커피값이 부담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버는 돈이 있으니 큰 걱정 없이 썼는데 이제는 한 번 쓸 때마다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보면 대부분이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 자랑을 하는 친구, 남편이랑 여행 간 이야기를 하는 친구.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리가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 혼자라는 사실이 조금씩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빈 집, 불을 켜도 빈 집, TV를 켜놔도 빈 집. 이상하게 그 빈 집이 예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박상철 씨가 거실에 있을 때는 어그저그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있다는 감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병원을 혼자 가야 했습니다. 의사한테 설명하고 약국에 가서 약 타고 집에 돌아오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피곤하고 허전했습니다. 예전에는 박상철 씨가 바쁘긴 해도 병원은 같이 가줬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놀랐습니다. 박상철 씨 생각을 했다는 것에 아이들이 연락을 점점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던 지연이와 민준이가 어머니의 이혼 결정에 대한 서운함 때문인지 아니면 바빠서인지 연락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연이는 가끔 전화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봤습니다. 한 번은 지연이랑 전화를 하다가 김명숙 씨가 불쑥 아빠는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잠깐 멈추더니 네, 잘 지내세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덧붙였습니다. 아빠 요즘 요리도 배우시고 사진도 찍으러 다니신대요. 잘 지내고 계세요. 그 말을 듣고 김명숙 씨는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계속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지낸다고, 요리를 배우고 사진을 찍으러 다닌다고, 왜인지 그 말이 편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남편이 잘 지낸다는 말이 김영숙 씨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1년이 되던 무렵 김영숙 씨의 친구 중 한 명이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친구 남편은 불과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친구를 보면서 김영숙 씨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친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를 보면서 자신도 그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김영숙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젊은 박상철 씨의 모습이 사진마다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그날 밤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몰랐지만 그냥 눈물이 났다고요. 그리고 다음 날 김영숙 씨는 박상철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상철 씨의 핸드폰에 김영숙 씨의 이름이 떴을 때 박상철 씨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울리는 전화를 받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것은 김영숙 씨의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힘없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예요. 저 잠깐 볼 수 있어요? 박상철 씨는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보자고 합니다. 박상철 씨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박상철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절할 이유를 딱히 못 찾겠기도 했고 무슨 일인지 직접 들어야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당일 박상철 씨가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김영숙 씨를 봤는데 1년 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훨씬 수척해졌고 눈 아래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옷도 예전처럼 꾸미지 않은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박상철 씨는 속으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처음 몇 분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과의 어색한 침묵이라니 박상철 씨는 그게 오히려 더 슬펐다고 합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김영숙 씨였습니다. 잘 지냈어요? 그럭저럭요. 당신은요? 저는 별로예요. 박상철 씨는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김영숙 씨가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사실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박상철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뭔가로 꽉 막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1년 전에 이혼 서류를 식탁에 올려놓던 사람이 지금 미안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김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씩, 그러다가 뚝뚝 흘렀습니다. 김영숙 씨는 손으로 눈가를 닦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혼자 살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알겠더라고요. 당신이 30년 넘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생활비 하나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건데 당신은 그걸 혼자 다 했잖아요. 박상철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연락이 뜸해지고 몸도 자꾸 아프고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나 봐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김영숙 씨는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으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잘렸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밥도 안 챙겨주고 생각할수록 내가 너무 못됐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 생각하면. 박상철 씨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김명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사실 박상철 씨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자체는 진짜였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박상철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 씨,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김명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원망 안 해요. 많이 상처받긴 했지만 당신이 그럴 사람이 된 것도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내가 너무 일만 했지. 당신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도 없고. 그 말에 김영숙 씨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했잖아요. 평생 고생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닌데. 박상철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영숙 씨가 우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박상철 씨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고 합니다. 연민, 서운함, 오래된 정, 그리고 뭔가 씁쓸한 것.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고요. 그리고 김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결국 이날 만남의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박상철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재결합을 하자는 건가요? 그게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가끔 밥이라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박상철 씨는 눈을 뜨고 김영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영숙 씨, 솔직히 말할게요. 김영숙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박상철 씨를 봤습니다. 나는 지금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새 직장도 다니고, 요리도 배우고, 사진도 찍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 삶이 생겼어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나는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짐 덕분에 오히려 나를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김명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만나는 건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는 마음은 받을게요. 그 마음은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나도 이제 내 마음을 지켜야 해요. 그 말을 듣고 김명숙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30분 정도 더 앉아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박상철 씨가 먼저 일어났고 김명숙 씨는 배웅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카페 문을 나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다고 합니다. 김영숙 씨가 혼자 테이블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김영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는 말했습니다. 영숙 씨,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김영숙 씨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상철 씨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박상철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걸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남에 대해, 40년의 결혼에 대해, 지나온 시간에 대해. 화가 나는가 하면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슬픈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잡했습니다. 인생이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참 복잡하다는 생각도요.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박상철 씨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높고 맑았습니다. 박상철 씨는 그 하늘을 한참 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박상철 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히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박상철 씨의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카페 만남이 있고 나서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박상철 씨는 여전히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작은 공간이 자기 것이라는 느낌이 오히려 좋다고 했습니다. 새 직장에서의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성과를 인정받아 급여도 조금 올랐고 이제는 회사에서 없어선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30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게 일하는 모습이 젊은 직원들에게도 사장님에게도 신뢰를 줬습니다. 요리 솜씨도 꽤 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된장찌개를 끓이던 수준에서 이제는 명절 때 아이들이 오면 직접 갈비찜도 만들어냅니다. 딸 지연 씨가 처음 아버지가 만든 갈비찜을 먹었을 때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박상철 씨는 그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뿌듯했다고요. 사진 동아리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전시회에서 박상철 씨가 찍은 사진 몇 장이 전시됐는데 새벽 공원을 걷다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벤치, 이슬이 맺힌 풀잎, 새벽빛에 물든 하늘. 그 사진들을 본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이혼 전에는 항상 바빠서 아이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나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연 씨가 아빠,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박상철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아이들에게 소홀했구나 싶어서요. 그렇다면 김영숙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카페에서 헤어진 후 김영숙 씨는 박상철 씨에게 문자를 한 통 남겼습니다. 오늘 만나줘서 고마워요. 건강하게 잘 지내요. 박상철 씨는 당신도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연 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었는데 김영숙 씨가 요즘은 교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고 주말에는 합창단 활동도 한다고요.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이라고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두 부모 모두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했지만 아이들은 두 사람 모두의 자녀이니까요. 지연 씨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각자 자기 삶을 잘 살아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게 자식된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요. 박상철 씨는 김영숙 씨와 재결합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다만
지금 당장은 내 삶이 소중해요.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것 같다. 60이 넘어서야, 이혼을 하고 나서야, 혼자가 되고 나서야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동시에 아름다운 일인지요. 자,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상철 씨는 회사를 잃었을 뿐입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를 잃은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사진을 찍고,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고,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직업이 없어진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김영숙 씨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관계일수록 감사를 잊기 쉽다는 것입니다. 박상철 씨가 30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가져다 줬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겠지요. 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그게 당연해집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김영숙 씨가 혼자 생활비를 감당해보고 나서야 박상철 씨의 수고가 보인 것처럼요. 세 번째로, 어려운 시간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박상철 씨에게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일이 그를 오히려 더 강하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박상철 씨를 보면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박상철 씨는 김영숙 씨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당하고서 어떻게 원망이 없냐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원망을 품고 살면 누가 힘든가요? 원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품고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박상철 씨는 원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을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숙 씨가 나쁜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이었다면 그 눈물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나이에든 변할 수 있습니다. 65세도 늦지 않습니다. 70세도 늦지 않습니다. 박상철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밥을 차려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가끔 카메라를 들고 나갑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연락하고 복지관에 나가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작은 원룸이 이제는 집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상철 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저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혼하고 나서 불쌍하다고 할 것 같죠. 근데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솔직한 시간인 것 같아요. 꾸미지 않아도 되고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늦었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67세 박상철 씨가
혼자 원룸에 살며 새 직장을 다니고 요리를 배우고 사진을 찍으며 사는 그 남자가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김영숙 씨에 대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연을 접했을 때 화가 났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직장 잃었다고 이혼 서류를 내밀고 밥도 안 챙겨주고 구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나이에, 그 세월에, 그 사람에게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김영숙 씨가 그렇게 된데도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남편이 너무 바빠서 감정적인 교류가 부족해서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가 돈으로만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구박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배경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는 복잡합니다. 부부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완전히 나쁘고 어느 한 사람만 완전히 옳은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도 이 사연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배우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의 기본이니까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박상철 씨처럼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거나 배우자와 관계가 어렵거나 아니면 그냥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요. 그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박상철 씨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 결국 그를 가장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어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당신이,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는 당신이,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박상철 씨의 긴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처음 보내주신 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건 남편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지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이겨낸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새벽에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바로 딸 지연 씨였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었던 딸이 이 사연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고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좋은 사연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